추가된 건 국회까지도 포함해서 이제 내용을 좀 담았던 거고, 요건 이제 3번하고 약간 조응하는 것 같아요. 유언비어를 제출하여 민중을 선동하는 자는 엄벌에 처한다가 자유민주주의 제를 규정할 정보를 기도하는 일체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유언비어가 이제 요즘 표현이 가짜뉴스잖아요. 가짜뉴스, 여론조작, 선동을 금한다. 모든 언론과 출판은 기본적인 통제를 받는다. 이게 이제 토고령 2항과 3항의 내용입니다. 6항이 아까 반도의 무리 막 이런 표현이 있어서 역적의 무리들, 역적의 무리 그 표현하고 이제 이게 좀 조응하는 것 같아요. 반국가 세력 등 체제전복 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국민들은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다. 그렇다면 반국가 세력 등 체제전복 세력은 어떻게 한다? 불편하게 하겠죠. 불편을 최대화하겠네요. 그죠? 그래서 영장 체포 이런 것들 저희가 그날 밤에 아마 다들 그러셨을 것 같아요. 3일날 제가 좀 늦게 퇴근을 하는 중이었어요. 집에 가는 날 10시 좀 넘어서 버스에서 이렇게 내리는데 전화가 온 거야. 야 뉴스 좀 봐, 뉴스 그러는 거야. 그래서 뭘 보니까 텔레그램 저희 단톡방이 있는데 거기에 막 윤석열 계엄 선포 이런 거 사진하고 기사하고 막 올라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첫 생각이 또 어디서 딥페이크를 또 누가 하고 있어. 진짜 또 어디야.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집에 이제 들어가서 근데 이제 게임 잘 싸나요. 그래서 이제 TV를 켰죠. TV를 켰더니 이제 딱 나오고 있더라고요. 계엄 선포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머리가 복잡한데 일단 저는 어쨌든 단체니까 입장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일단 1차적으로는 이 상황과 관련한 우리 단체 입장이 나가야 된다. 성명을 컴퓨터를 켜고 이제 성명을 막 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성명을 이제 쓰고 뭐 이제 초안은 이제 어쨌든 저희 단체 운영위원회 이제 검증을 좀 받아야 되니까. 근데 그 대목을 쓰는데 약간 손이 떨리더라고요. 부당한 명령에 거부해라 국민들. 이 문장을 저희가 이제 저희 단체 성명에 썼거든요. 부당한 명령에 거부해야 한다. 국민들에게 총을 겨누면 안 된다. 이런 이제 표현을 쓰는데 약간 손이 떨리더라고요. 왜냐하면 영장 없이 체포될 것 같아서. 거기 그렇게 돼 있었잖아요. 또 이제 영장 없이 체포돼가지고 어디 가가지고 또 옛날처럼 이게 미소점이 많죠. 미소점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기업법은 일제까지 그대로 갖다 썼거든요. 물론 이후에 좀 변형이 많이 되고 국회 관련된 내용이 추가되고 국회는 건드리지 못하게 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추가되었습니다만 일본 일제 시대 때도 그 기업법이 있었거든요. 그거를 그냥 갖다 썼기 때문에 내용들이 아주 본질적으로는 비슷해요. 공통점이 좀 있어서 이때이 계엄령, 아까 김백일이라는 일본군 출신의 장군이 했던 계엄령이 어떤 근거로 누가 어떤 명령을 받고 있는지가 확인되지 않아요. 아직도. 그런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당시 헌법이 48년 7월에 재헌헌법이 만들어지고 나서 3개월이 잘 안 됐을 때니까 헌법에는 계엄령을 때릴 수 있게 돼 있는데 대통령이 문제는 계엄법의 근거에서 발해야 된다. 계엄령을 선포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계엄법이 없었어요. 당시. 그럴 시간적 여유가 없었을 수 있는 거죠. 단독정부가 수립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래서 이 계엄이 계속 확산되거든요. 어쨌든 이제 제주도에도 이제 계엄령이 나중에 이제 몇 달, 한두 달 뒤에 내려지는데 당시 그 계엄 제주도의 이제 제주도의 사령관 송효찬이라는 분인데 이 사람은 주변에 물어보고 다녀. 계엄령을 내리려는데 어떻게 내리는 거야? 왜냐하면 근거가 없으니까. 뭘 보고 내려야 돼? 매뉴얼이 없으니까. 이런 일들이 굉장히 혼란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불법인 거죠. 법이 마련되지 않았는데 계엄령 선포한 거예요. 일단 이런 지금 계엄령도 불법이잖아요. 국무회의 5분 했잖아요.
공무원에도 5분인가 했다는 거 아닙니까? 다 반대하는데 그냥 자기가 했다는 거 아닙니까? 국회 통보도 안 했고 등등 공통점이 여전히 존재하죠. 일제시대도 기원법을 있었지만 일제시대는 워낙 포괄적이었으니까 일률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기업이 선포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해방된 나라에서 기업이 선포된 거죠. 이유는 지지를 못 받았다는 거죠. 정치 지도자가. 윤석열 그 기업 때리기 전에 지지율이 17%. 그러니까 이제 본인의 어떤 정치력을 가지고 정치 활동을 가지고 국민들의 동의를 얻기 어렵자 그러면 뭘 떠올린 거나 군대를 통해서 통치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죠. 가장 위험한 공통점이죠. 이거는 이제 그 이후에 상황들이죠. 계엄이 떨어지고 나서 대대적인 이제 토벌과 숙청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거는 여수 사건 당시에 여수 지역의 초등학교 사람들을 쫙 모아놓고 손가락춤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다. 그 여수 사건 여순 지역의 토벌 작전에서 가장 무시무시한 단어 중에 하나예요. 좌익과 우익으로 나눠놓고 국민들을 우익 사람들한테 찢게 하는 거죠. 재빨갱이에요. 재빨갱이에요. 인민위원회 활동했어요.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오빠가 빨치산이에요. 뭐 등등.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른쪽 왼쪽으로 좌우익이 갈리고 빨갱이로 지목된 사람들은 다 이제 총살을 당하거나 죽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졌던 거죠. 제주사상은 정확한 민간인 학살 규모도 파악이 안 되잖아요. 3만 명, 혹자는 8만 명,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학살됐다. 학살 방식도 굉장히 잔인했지 않습니까? 굴에다가 넣어놓고 굴로 피해 있으면 연기 넣어가지고 질식사시키고 무지막지한 학살의 역사가 이렇게 진행됐죠.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왜 이렇게 어설퍼 이런 생각도 했거든요. 그래서 성명을 쓰자마자 국회로 갔어요. 성명을 언론사에 좀 배포하고 나서 바로 국회를 갔어요. 근데 그게 한 12시간, 1시간 좀 안 됐을 때 가는데 겁이 많아가지고 가는데 겁이 나더라고요. 그 여의도에서 그 국회로 넘어가는 그 여의도역에서 국회로 넘어가는 그 보도가 통제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차를 이제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차를 이제 뺑 돌려가지고 그 KBS 쪽에 세우고 걸어가는데 그런 거죠. 너무 어두워. 길이 너무 어두운 거야. 근데 가면 갈수록 조금씩 이제 목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 비상계엄 해제가 윤석열과 피지나 그거 걸리시다. 그러니까 용기가 나. 처음에는 그래서 한 시간 반 만에 해제가 됐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가 이렇게 어설퍼 그랬어요. 멍청해가지고 기억도 못 되고 뭐 이러면서. 근데 그게 아니었잖아요. 엄청나게 준비한 거잖아요. 제대로 안 됐을 뿐이지. 만약에 그들이 그 윤석열과 등등 사람들이 계획했던 대로 했다면 이거는 전혀 다른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살 수도 있었던 거죠. 이때 같지는 않았을 수 있습니다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투옥되고 고통을 겪는 상황이 다시 한번 될 수 있었던 거죠. 좀 길었습니다. 다시 전쟁기념관 얘기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요건 이제 하나의 전시예요. 그 전쟁기념관에 보면 이렇게 디오라마 전시라 그래가지고 막 비행기 날아다니고 막 이렇게 약간 입체적으로 한 전시가 있습니다. 근데 내용은 뭐냐면 북한군이 이제 쳐들어오니까 이제 철교를 끊어서 이제 뭐 북한군의 진입을 저지했다. 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요거 자체도 좀 문제가 있고요. 이것도 역사 사실하고 좀 다릅니다. 원래 이 한강 철교 얘기 전에
이 전쟁기념관 아주 교묘한 게 뭐냐면 사실은 이 얘기를 하려면 인도교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들어보시면 인도교 1950년 6월 28일 날 새벽 2시에서 3시 사이에 인도교라고 하는 당시에는 한강 이제 서울에 다리가 많이 없었잖아요. 인도교에 넘어오는 민간인 피난, 군인들, 경찰 그 다리를 폭파해가지고 그때도 얼마나 죽었는지는 그것도 가늠이 안 돼요. 800명 이상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폭살을 한 사건이 있어요. 다리에 있다가 다리가 터져버렸습니다. 폭발을 시켜가지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요거는 그 다음에 한강철교를 부수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인도교 얘기는 안 하고. 그러니까 어떤 역사적 사실이 있잖아요. 같은 시대, 같은 시간대 어떤 얘기를 취해서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얘기가 달라집니다. 근데 전쟁기념관은 인도교 얘기를 안 하고 인도교가 처음에 북파된 한강다리인데 그 다음에 북파된 한강다리 얘기를 해요. 어쨌든 근데 그 이승만이라는 사람의 얘기를 좀 해보려고. 저희 일각에는 여전히도 이제 이승만 초대 건국 대통령으로서 이제 많이 존경하시고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신데 이 얘기를 들어도 그럴 수 있을까? 이런 좀 생각이 좀 들어서 이승만 한국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그 이승만의 행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군 통수권자잖아요. 전쟁 상황을 전체를 확인하고 그거를 통제하고 어떤 지침들을 내려야 되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군에 대한 최고 사령관으로서. 근데 그 군사편찬 그 6.25 전쟁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 권당 한 1000페이지 정도 돼요. 원래 한국 전쟁사인데 이름이 바뀌어서 6.25 전쟁사가 됐는데 그 군사편찬위원회 국방부 산하 연구기관이에요. 거기서 만든 책이 있거든요. 거기에 한국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이승만의 행적이 시간순으로 쭉 정리된 내용이 있어요. 제가 이제 그걸 좀 볼 기회가 있었는데 그 이승만이 국설의 일반적인 이제 얘기에 의하면 1950년 6월 20일 새벽 4시에 전쟁이 일어났다는 거잖아요. 강릉 지역은 좀 일찍 먼저 침투를 했더라고요. 바다 쪽으로는. 하여튼 그거는 아주 중요한 건 아닐 수 있으니까. 어쨌든 북한이 이제 침공을 시작했고 전쟁이 시작됐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전쟁이 났다는 소식을 들은 거는 한 10시경이라고 해요. 그때 경무대라는 곳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전쟁을 보고받아요. 그래서 전쟁이 났다고. 그래가지고 국무회의를 소집을 해요. 11시쯤에. 근데 문제는 전황이 파악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그런 국지전들이 엄청 많았다. 그러니까 이게 전면전인지 아니면 또 요만한 그 작은 전쟁이 터진 건지가 이 구별이 안 돼요. 보고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그래서 일단 해산을 해요. 그러고 나서 오후 2시쯤에 다시 이제 그 국방부 장관을 불러들여가지고 당시 신성모라는 사람인데 신성모라는 국방장관을 불러들여서 다시 보고를 받아요. 근데 이 국방장관이 허위 보고를 엄청나게 각각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가 다 이기고 있고 금방 다 북한 놈들 저희가 오늘 기성까지 밀고 올라가겠습니다. 막 이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래. 그게 넘어간 거예요. 넘어갔는데 근데 문제는 다음 날 하루 정도가 지나서 6월 26일 1950년 6월 26일 오후 늦게 의정부가 함락됐다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의정부가 함락되면 서울은 바로 지금 거리잖아요. 그래서 그날 밤에 다시 국무회의가 이제 긴급 국무회의가 열리죠. 긴급 국무회의가 열리는데 거기서 이제 경론이 벌어지는 거예요. 가장 핵심은 뭐냐면 서울을 버릴 거냐 말 거냐. 전황을 보니까 이제 게임은 안 되는 것 같고 서울을 버릴 거냐 말 거냐 여러 가지 경론이. 그러니까 일본은 지켜야 된다. 빨리 일단 후퇴를 해야 된다. 등등되지만 경론이 있었겠죠. 그 회의가 이제 굉장히 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결국 서울을 버리고 수원으로 퇴각을 하기로 합니다. 정부가 한강을 건너서. 근데 그 과정에 그럼 서울에 있는 국민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얘기는 나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게 아마 좀 늦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27일 새벽 한두 시. 이 회의가 길었겠죠. 그리고 나서 숙소로 들어온 이승만의 그 다음 행동은 뭐냐면 짐을 쌉니다. 짐을 싸고 고위 경찰관 2명을 대동해가지고 서울역으로 갑니다. 그 기차를 타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가냐면 군사편찬위원회 책에 나오는 거예요.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대구까지 가요. 대구까지. 그 지금처럼 기차가 빠를 때가 아닙니다. 대구까지 갔어요. 대구까지 갔는데 너무 많이 온 거죠. 왜냐하면 정부 강요들을 다음날 점심 때 수원에서 만나기로 했거든요. 수원에 임시 정부를 꾸리기로 했었거든요. 너무 많이 온 거예요. 주무셨는지 어쩐지 잘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대구까지 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시 올라가요. 대구에서 어디로? 대전. 그러니까 그게 그 이승만 대통령이 대구까지 갔다가 대전까지 왔는데 그 다음날 거의 저녁다가 다 된 거예요. 뭐 기차가 털컥 달릴 때니까. 그래가지고 충남도청에 이제 도착을 한 거죠. 그러는 동안에 그러니까 이제 강릉도는 수원에 있다가 대통령은 어디 계시나 아무도 몰라. 그 나중에 이제 그 다음날 오후라 돼가지고 충남도청에 계신다네. 그러니까 강릉을 막 대구로 몰려가고 뭐 이런 이제 혼란상인 건데 그 시간대에 국회는 어땠냐면 국회도 비상국무 국회를 여는 거죠. 전쟁이 났으니까 비상상황이니까. 근데 국회는 반대 결정을 내요. 우리가 어딜 가냐. 시민들하고 같이 서울을 지켜야지. 뭐 이런 결의를 내려요. 다수의 동의로. 그래서 국회가 다수 그렇게 결정을 하고 이제 이거를 국회 의견을 행정부에 전달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행정부의 수장은 이승만. 없는 거죠.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몰라. 거의 하루 한 20시간 정도가 이제 대통령이 없는 공백 상황 됐던 거죠. 그래서 그때 그 국회 결의 때문에 남았던 국회의원들 중에 한 63명 정도가 이제 나중에 이제 죽거나 행방을 불명되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어쨌든 뭐 북한군 입장에서 적이었을 거니까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나서 27일 저녁쯤에 충남도청에 자리를 잡은 이승만 대통령이 그날 저녁 한 10시쯤에 정확한 멘트는 남아있지 않더라고요. 역사적 사료로는. 근데 이제 많이 회자됐던 내용이 걱정하지 말고 일상생활을 해라. 우리가 잘 지키고 있으니 이런 류의 얘기가 있었다는 거고 그리고 나서 그 담화가 발표된 지 3시간 후에 인도교가 폭파되거든요. 그런 과정이 좀 있다. 저 사진이 전쟁 나고 나서 며칠 안 지나서 오산에서 미군 유엔군 사령관, 유엔군 관계자들을 만나는 장면이에요. 인천상륙작전.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전쟁을 얘기할 때 저는 공과 과가 다 같이 얘기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인천상륙작전 다 아실 거고 메가더라는 뭐 불체추의 전략가가 성공시켜서 이제 뭐 전쟁을 반전시키고 뭐 하여튼 대단한 뭐 3,000분의 1의 확률을 뚫은 작전, 군사 작전 뭐 이렇게 많이 얘기가 되죠. 좋습니다. 뭐 그런 일도 평가할 건 평가해야 되고 어쨌든 전쟁의 어떤 전기를 만들었던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어땠냐? 그러니까 인천상륙작전을 하기 위해서 진행한 방식은 초토화 작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인천으로 들어가는 모든 섬들을 다 불바다로 만들고 들어간다라는 거죠. 왜냐면 거기 인민군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인민군이 나오면 안 되니까. 그러는 와중에 이제 당시에 이게 이제 월미도라는 섬이 있거든요. 지금 가끔 바람 쐬러 가는 곳이기도 하죠. 거기 놀이공원도 있어서 저희 딸아이랑 한번 바이킹 타러 갔다가 제가 죽을 뻔했는데
바이킹 엄청 무섭더라고요. 타보셨습니다. 어쨌든 그 섬에 그 섬이 이제 완전 초토화가 된 거고, 이 사진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그 초토화를 어떤 식으로 월미도를 이제 초토화시킬 때 얘기인데, 어떤 그 진실화해위원회 일기 보고서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어떤 식으로 되냐면 이른 아침 6시 전후로 이제 추정이 되는데, 대규모 이제 항공기가 폭탄 투하죠. 폭탄 투하해서 아직 사람들이 이제 아침을 시작하기 전이죠. 월미도에 당시에 한 100여 명 정도 이제 주민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주민들이 아직 아침을 시작하기 전인데 폭탄이 막 떨어집니다. 그래서 뭐 일부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죽고, 일부는 이제 나와서 그 이렇게 손을 흔들었다는 거예요. 민간인이다 우리는 적군이 아니다. 근데 이제 그걸 다 기총소사로 다 죽였다는 얘기예요. 폭탄은 못 볼 수 있죠. 그렇잖아요. 떨어뜨리고 가는 거니까. 근데 기총소사는 보고 쏘는 거잖아요. 대상이 누군지를. 그래서 그런 구슬들이 나와요. 그래서 도망가서 그 뻘로 뛰어가가지고 진흙을 자기 몸에 묻혀가지고 자기 몸을 그렇게 해서 살아남았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월미도 주민들, 증언 중에. 이 장면은 그 주민 중에 한 분이 이제 그런 그 폭격이 끝나고 나서 군인들이 이제 진입을 하잖아요. 그때 뭐 이렇게 뭘 물어보는 장면이에요. 주민에게 뭘 물어보는지는 모르죠. 뭘 모르는지 모르지만, 근데 이제 옆에 이제 집이 불타고 있고 뭐 이제 이런 풍경이 같이 잡힌 하나의 프레임에 잡힌 사진이죠. 잘은 모르지만 이 월미도 주민으로 추정되는 이분의 가족이 죽었을 수도 있고, 또는 뭐 아는 사람이 죽었을 수도 있고, 뭐 이런 약간 굉장히 그런 상황이 담긴 사진입니다. 그때 월미도에서 폭격당했던 사람들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고 있지 않습니다. 본인들이 살던 공간 안에서 돌아가지고 거기가 군부대가 또 됐거든요. 뭐 이런 상황. 그러니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인천 상륙작전을 잘했어. 그래서 반격에 빌미를 어떤 북한군을 물리치기 시작을 했어. 좋습니다. 근데 그러면 다 해결된 거냐? 우리는 그럼 그것만 기억하면 되냐? 라는 거죠. 이런 것들도 같이 기억해야 되지 않냐. 전쟁은 그런 거니까. 이거는 사실 굉장히 유명한 사진이에요. 1950년에 52년에 퓰리처상 맞죠? 그 사진 잘 찍은 분들한테 드려요. 네. 막스 데스퍼라고 하고 중국 기자 이재용 일단 그분이 찍은 사진인데, 이게 이제 그 상을 퓰리처상을 받은 그런 사진입니다. 뭐냐면 그 일사후퇴 51년에 이제 중국군이 개입하면서 이제 후퇴를 또 하잖아요. 그때 이제 이게 대동강 철교는 폭격을 맞아서 무너졌는데, 거기를 이제 막 사람들이 남쪽으로 넘어오는 이제 그런 모습이 약간 필사적인 피난민의 모습을 담은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자유 피난민 서사라고 불러요. 학계에 이제 학자분들이 이제 쓰는 표현이기도 한데, 북한의 공산주의가 싫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오는 사람들의 모습의 대표적인 이제 모습으로 많이 회자가 되죠. 막스 데스퍼라는 기자는 그런 의도로 찍은 게 아니에요. 전쟁의 고통을, 그분은 약간 좀 그러니까 인권적인 차원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차원으로 찍은 사진이었는데 그렇게 이제 활용이 된 거죠. 근데 그런 거죠. 그러면 그 당시 한국전쟁 때 남쪽으로 넘어온 많은 북한 주민들이 있잖아요. 실제 굉장히 많죠. 다 그 이야기로 포섭할 수 있냐? 다 그랬냐? 다 북한 정권이 싫어서, 공산주의가 싫어서, 남한이 너무 좋아서 이렇게만 왔냐?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이제 다른 이야기는 없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거죠. 실제로는 그래서 다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들이 많죠.
첫 번째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랬던 사람들이 실제로 있어요. 실제로 그 지주, 친일파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북한 정권에서 이 사람들을 제가 처단을 했으니까 뭐 저도 뭐 뭐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그 관련된 사람들은 당연히 넘어가야 되죠. 1차 피난한테 그렇게 많이 한 거예요. 근데 또 하나의 요인들도 많이 되는 요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북한이 미국의 폭격을 겪었잖아요. 이 한국전쟁 당시에 2차 세계대전 때보다 더 많은 폭탄이 북한 지역에 떨어졌다는 거지. 그래서 그거를 겪었던 사람들 또 그다음에 원자폭탄 떨어뜨리는 얘기들도 있었거든요. 그 일사후 퇴처로 해가지고 메가더가 막 요청하고 트루먼 대통령한테 이래가지고 그런 폭격을 한번 겪고